자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내게 되는데, 요즘 계속 이상하게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게 되네요. 어쨌든 이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중국의 최대 마이닝 폴, 비트메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를 탄생시킨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큰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회사는 비트메인이죠. 이 비트메인이 전 세계에서 매일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채굴량 약 30%를 차지할 정도의 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채굴 회사입니다. 이 우지안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에 최적화된 ASIC, 즉 아식 채굴기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채굴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아식 버스터라는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세계 채굴기의 70%를 이 비트메인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비트메인이 이 단순한 코인의 채굴을 떠나서 이 사업 범위를 인공지능 칩에 대한 생산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메인은 2013년도에 전직 사모펀드 매니저였던 우지원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였던 미크리전이 공동 창업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 본사를 두고 있고 최대 주주는 케이만 군도에 등록된 신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지안은 이 비트메인 창업 전에 이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이런 애널리스트고요. 사모펀드 매니저 등을 거쳐서 이 벤처 캐피탈 회사에 다닌 경력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지안은 중국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형적인 엄친아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비트메인이 상당히 구린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비트메인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이제 지저분하고 구리구리한 짓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보통 조세 회피처인 케이만 군도 같은 곳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왜냐면 케이만 군도에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면 저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세금도 없어요. 세금 같은 것도 내질 않아요. 만약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저 회사가 어떤 사람이 손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왜? 세금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왜 비트메인은 많고 많은 조세 회피처를 두고 해필 케이만 군도를 선택을 했던 걸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우지안이가 2013년도에 비트메인을 창업을 하자마자 그로부터 1년 뒤 2014년도에 마운틴 곡스 사태가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채굴 시장이 완전히 아작나버렸어. 완전히 개판이나 쑥대밭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우지안이가 자연스럽게 이 우지안이를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지안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마운틴 곡스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고요. 많은 채굴자들이 타산성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을 때 미래를 보고 버틴 이 회사가 바로 비트메인 회사고요. 이 조지아에서 채굴하던 비트퓨리아, 이 두 가지 회사만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다 타산성의 문제로 문을 닫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이 비트코인을 놓지 않고 버텼던 회사가 바로 비트메인과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채굴을 하던 비트퓨리, 이 두 회사만 남은 거죠. 근데 여기서 비트메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트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요. 아니 도대체 우지안이는 뭘 보고 자금력도 저 당시 없었어요. 비트메인은. 근데 왜 어떻게 버텼냔 말이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와 쿠팡, 현재 계속 이 유대인 자금줄이 뒤에서 들어가고 있죠. 모든 이놈들이 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키로 회사에다가 계속 돈을 수혈하는 겁니다. 이 비트메인 역시도
자금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 뒤에서 자금을 대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마운틴콕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비트메인이 칼같이 1년 전에 미리 창업을 해놓고,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여러분들 사업해보신 분들 알죠? 돈 없으면 그냥 바로 문 닫고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늘 하나의 의심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는 거야? 2014년도에 있는 저러한 사태, 즉 마운틴콕스 사태로 인해서 비트메인이 더구나 자금력도 없는 놈들이 버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문을 닫았어야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인데, 우지한이는 희한하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드디어 독점의 기회를 잡게 된 계기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카카오나 쿠팡, 그 다음에 비트메인의 저러한 방식을 보면 과거에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독점해 나가던 그러한 방식과 매우 비슷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록펠러 역시도요, 로스차일드가의 든든한 금융 지원, 즉 총알, 뒤에서 뒷바지 해주는 이 총알이 없었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록펠러가 석유왕이 되었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쟁자를 죽이고 독점 체제를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 마운틴콕스 같은 사태가 터트린 이후에 바로 저런 유대자금들에 대한 총알과 그 다음에 든든한 뒷배로 독점 체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유대자본가들은 특히 이러한 전략을 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쟁. 지금 최근에도 뭐 예를 들면 이라크 사태 같은 경우 보면 이 이라크의 이런 이제 뭡니까 대통령 후세인을 몰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위에 지도자로 앉혀놓는 방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친미의 인물을 바로 대통령으로 앉혀놨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을 유일하게 구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바로 유대 권력자들이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록펠러도 뭐 철도를 통해 가지고 석유 유통 시스템을 먼저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석유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석유 시장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느냐, 바로 30센트에 달하던 유가를 6센트까지 폭락시켜버려서 시장을 혼란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은 경쟁자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시장을. 예? 이 오일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자기만 살아남아. 똑같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슬슬 초토화된 이제 인프라를 슬슬 잡아먹어서 독점화했지 않습니까? 우지한도 비교를 하자면 마운틴콕스 사태 뻥 터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다 쑥대밭 되고 비트코인 폭락되고,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잡고 슬슬 기업을 확장시키고 커갔죠. 누구의 돈을 받아서? 유대자본의 돈을 받아서. 그 돈 받지 않았으면 벌써 문 닫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채굴 시장을 넘어서 채굴기도 판매했고 비트코인 캐시 탄생, 즉 암호화폐 시장을 점점 비트메인이 장악해 나간 것이죠. 즉 비트메인의 탄생 시기와 그 다음에 비트메인이 이런 비트코인을 선점할 수 있었던 계기,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막을 알려고 할 필요도 그 다음에 알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현상, 즉 이놈들이 짜고 치든 아니면 우연으로 저렇게 만들어졌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투자하는 것과 그거 안다고 해서 뭐 투자에 대한 어떤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론은 이거죠. 그래, 뭐 과거에 뭐 이 비트메인이 계획적으로 생겨났든 아니면 그놈이 유대자본을 먹고 컸든 그게 뭔 상관이냐, 투자하는 거랑. 아니 우지한이나 로저버 같은 놈이 시불시불 돼가지고 그 새끼들 말에 이 지금 코인의 이 시장의 급등락이 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판국인데,
야, 난 돈 벌러 왔지 역사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지안의 주둥이에서 내뱉는 말들이 왜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우지안이가 어떤 의도로 비트메인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자들과 세그윗 일정을 왜 흔들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또 만들었는지, 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도. 왜 결과론적을 중시하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 아닙니까? 에? 저 새끼가 훔쳤든 도둑질을 했든 범죄를 저질렀든 사기를 쳤든 결과적으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야.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혐오하고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런 기회가 안 오니까. 내가 왔으면 나도 저질러 보고 싶고 나도 저래서 일확천금 먹고 싶은데, 중요한 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사기를 치거나 저런 이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제정신이 세상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런 현상의 분별력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력, 스스로의 판단력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그 부분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바로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요놈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놈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어떠한 무대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일단 만든 다음에 거기에 돈이라는 욕심만 집어넣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들어서 그 무대 안에서 논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지금까지 이 새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늘 조종해왔다. 그것을 뭐라는 용어 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경제, 사회. 어때? 모두가 어려운데? 그거는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저런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아주 어려운 거야. 사회가 아주 어려워진 거야. 왜? 경제로 인해서. 빡빡한 세상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몇몇 새끼들이 만들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런 이례적인 역사와 현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비트코인에 돈의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뭐 하는 건지 알기도 싫어. 근데 중요한 게 올라가면 돈 버는 거야. 야바이 싸움, 야바이 게임처럼. 그러니까 달라들어. 그 무대에 또 비트코인 무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돈에 대한 개념만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든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우지한 같은 새끼들 이런 것도 먹히네? 그럼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달라라, 비트코인 골드, 이런 거 막 만들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덤으로 만들어내니까 좋다고 달라들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다른 이유 없어. 왜? 덤으로 주니까. 이게 돈인지 뭔지,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의미 없어. 지금 당장 돈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이런 제대로 된 도덕적인 의도가 전혀 비트코인은 일단 없었죠. 즉 세그윗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세그윗은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우지안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하드 포크만 하자 했잖아.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캐시가 나온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을 벌었고. 여러분들이 나 돈만 벌면 돼.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던 우지안이가 어떤 욕심으로 했던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돈만 벌면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기 깨고 문짝 부시고 어떤 놈 자살도 했고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지안의 의도대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일단 하드포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채굴을 시작할 것이다. 돈이 될 거야. 그렇게 트위터에 이제 또
주둥이를 씨부리고 또, 이 우지한 새끼가 또 지랄을 했죠.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또 펌핑을 했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는 2018년도 1월 10일에 드디어 비트메인의 거대한 채굴장은 일단 중국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스위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건 뭐 중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고요. 스위스 하면 늘 중립국 아닙니까? 우리가 BIS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에 있죠. 어떠한 개짓거리를 해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야. 저기서 또 더러운 짓거리를 하려고 스위스 갔다 이거죠. 이 스위스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명품 시계 많이 생각하실 거죠. 그 다음에 명품 칼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바로 계좌죠. 스위스은행 계좌. 예? 이 스위스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회피 아주 좋습니다. 예? 특히 계좌를 절대 보여주지 않죠. 철저한 비밀주의로 자산가들의 이런 돈이나 각국의 권력자들의 이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돈, 검은 돈을 아주 깨끗하게 세탁해 주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현재 이 비트코인의 메인 허브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메인은 결국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법도 통하지 않는 스위스의 그 자신의 요충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린내가 나는 이런 사실이 뭐냐면 이 스위스로 비트메인이 이전이 이제 됐잖아요. 그 뒤에 5월 15일, 오는 5월 15일이죠. 골드만삭스가 바로 자회사를 둔 서클을 통해서 우지안의 비트메인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죠. 이 서클이라는 기업은 월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폴로닉스를 인수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서클 투자자들 중에는 중국의 바이두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은 바이두 역시도 유대기업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바이두 이 회사들이 유대자금이 우지안에게 새로운 총알을 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테더코인과 같은 이제 미국 달러를 연계하는 이 연계해서 발행하는 이런 페그코인, 그 다음에 USD 코인 이러한 것들을 또 새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1달러당 1USD 코인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이제 교환 가치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돈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암호화폐 문제의 가격 변동성을 이제 없앨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테더 코인 이거 뭐 말 많은 코인이었죠. 막 이래저래 복잡한 코인. 어쨌든 이 코인이 페그 코인으로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잠시나마 했었죠. 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 지금 비트메인과 손잡은 저 회사는 바로 이런 테더의 경쟁 코인을 만들겠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테더는 발행 재원이 되는 미 달러를 실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런 테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었죠. 이 USD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현재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비트메인은 여기에 1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걸 하나로 환산하자면 1190억 원 정도의 돈입니다. 이 본회적으로 USD 토큰은요, 바로 USD 코인의 약자인 USDC로 불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타이밍들이 정확히 딱딱 들어맞으면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골드만삭스의 자본력과 우지안의 시장 지배력,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비트메인은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기 전에 전 세계 3위이자 중국의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오는 5월부터 자체 앱마켓인 앱갤러리에서 비트코인 전자지갑 앱 배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과 코인 공개가 금지된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간편하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난리 쌩쇼를 부르스를 치던 중국 새끼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으로는 저렇게 간단하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저기에 유대자본이 들어갔고 이 우지안의 어떠한 이 힘의 지배하에서 솔직히 중국이 지금 태낭시장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블록체인 아닙니까? 근데 저 새끼들이 코인 시장을 규제를 하면 지들이 하고 있는 저 시스템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텐데 예? 당연히 저 새끼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코인 시장을 키우겠죠. 근데 대놓고 코인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라의 이미지도 안 좋아질 뿐더러 역시 중국이야. 검은 돈의 온상, 더러운 지저분한 짓은 다 하네. 이러한 어떤 규탄을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차피 지저분한 짓까지 할 거면서 이렇게 돌려서 하냐 이 말이지.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골드만삭스 우지아는 현재 하나가 돼서 열심히 쳇바퀴 돌듯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의적으로 더 나가자면 지금 블록체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유대 기업들 중국에다가 이런 기업들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중국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와 ICO 시장이죠. 하지만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 단속까지는 중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 간의 P2P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는 이겁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지저분한 짓 하지마. 대신에 니네들 우리 국민들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 갖고 장난쳐도 돼. 거래소 있는 나라에서 장난쳐도 돼.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참 옛날에 말했듯이 평창 쪽에 암호화폐 중국 그 암호화폐 SM인가 이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인 회사가 들어와서 막 코인 찍어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중국은 현재 저런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지금 시진핑이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명분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블록체인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곳 또한 중국이란 말이죠. 우지환이와 이 골드만삭스가 바로 이런 천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화웨이의 앱갤러리에 등록된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비트메인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BTC.com이 개발한 것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그 안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일단 보관할 수도 있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고팔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우지안이라고도 이야기할게요. 이 우지안은 코인네스트를 통해서 현재 국내에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코인네스트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여기에는 비트메인,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 퀀텀재단, 해외 기업들, 이러한 것들이 코인네스트에 수백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코인네스트는요, 비트코인 캐시, 퀀텀, 네오, 카이버 등 중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면서 급성장을 한 그러한 거래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지저분하고 더러운 돈이라도 일단 받겠다. 아니 돈만 되면 되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그 다음에 목숨을 끊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중국 놈들이 돈 주네? 아이 무슨 돈이든 어때? 아무 돈이나 받아서 그냥 쓰면 되지. 아이 일본 방사능 자재가 들어오네? 뭐 어때? 돈만 벌면 그만이지. 그거 내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후쿠시마 음식 들어오네? 아휴 뭐 어때? 먹고 당장에 죽을 것도 아닌데 돈 벌면 그만이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맨날 피해봤어.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러니까 맨날 중국 놈들 우리 보면 속국 그런다니까. 에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는요, 암호화폐 채굴을 시작으로 거래소까지 사업을 똑같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메인과 같은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봤더니 김 대표가 중국에서 이 채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우지안입니다. 이 우지안 비트메인 대표. 그 다음에 찰리 리, 라이트코인의 설립자. 그러니까 중국에 매우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암호화폐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마다 대규모 에어드롭을 진행하면서 거래량을 크게 늘려왔었죠. 김익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중에 가장 친분 있는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지안이죠. 이 우지안 대표와 매우 깊은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초청을 해가지고 매달 미더블 개최하는 이런 외부 활동도 활발히 이 코인네스트에서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자연스럽게 퀀텀이나 네오, 그 다음에 이자인가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이 인지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5위권의 가상화폐로 꾸준히 성장을 해오던 코인네스트가 갑자기 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바로 김익환 대표고요. 미래 기술을 각광받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창업 유망주에서 이제 졸지로 사기 횡령의 혐의를 벗는 범죄자로 전략을 한 것이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재판에 현재 넘겨졌고, 가상화폐 관련 1호 구속에 이어 2호 재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죄명이 뭐냐면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 원대의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이러한 혐의입니다. 업비트도 현재 이런 비슷한 혐의로 영상에서 소개된 바가 있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런 유령 주식 배당으로 인해서 논란이 커졌었죠. 근데 웃긴 게, 내가 이걸 보고도 지금 또 느끼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삼성증권은 왜 죄를 안 묻냐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이거 진짜 웃기다니까. 그리고 업비트도 만약에 저기 뭐지, 예를 들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깜빵 가면 저 새끼들도 가야지. 삼성증권도 가야 되고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왜 법이 공평하지가 않냐 이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지안은 현재 중국 내부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마술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과 이제 상생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파생력이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쓰면 쓸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골드만삭스처럼 대단한 금융회사와의 협업은 심리적으로 더 신뢰를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지환과 골드만삭스의 협업이 잘 진행되었을 경우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죠. 왜? 엿장수 맘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해왔던 것,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과연 상식이라는 게 통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식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저놈들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잡고 흔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세상은 엿장수 마음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